난 합격자 명단이 비춰진 모니터를 응시했다. 동공을 움직이며 훑어봤지만 내 이름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나 하고 문서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명단의 숫자를 재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 떨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밀려오는 패배감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서서히 빨개지는 얼굴을 감쌌다. 얼굴이 달아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왜 떨어뜨렸지? 허탈감을 위로해줄 담배가 필요했다. 난 책상에 널브러져 있던 담뱃갑을 열었다. 하지만 날 놀리기라도 하듯 담뱃갑은 텅 비어 있었다. 되는 게 없어 진짜. 난 담배를 사러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슈퍼에 가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난 공황 상태에 빠져 그냥 걷다 보니 어느새 슈퍼 앞이었다. 난 담배를 사가지고 슈퍼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건물과 학교 선배랑 같이 다니던 교회 사이에 있는 건물 틈으로 들어갔다. 그 틈새는 좁고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학생 때 몰래 담배를 피던 나만의 아지트였다. 여기서 죽으면 시도 새도 모르겠지? 그런 위험한 생각에 혼자 들뜬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건물의 양쪽 벽에 끼어 일부분만 보였다. 덕분에 하늘이 무척 좁게 느껴졌다. 좁은 하늘에 떠있는 토막난 구름, 희미하게 들리는 찬송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답답함. 입안에 고여있던 짐을 꿀꺽 삼키자 쓴맛이 났다. 난 입에서 감도는 씁쓸한 맛을 없애려 방금 산 담뱃갑의 포장을 뜯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였다. 한순간 함께 내뱉은 담배 연기가 물음표 모양으로 변하더니 좁은 하늘로 올라갔다. 물음표. 왜 떨어뜨렸지? 난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다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 회사 입사하기 위해 1차 서류 전형, 2차 시험을 뚫었고 최종 면접까지 8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갔다. 물론 나 이외에도 최종 면접을 뚫고 올라온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4명이나 더 있었다. 하지만 최종 면접을 통해 선택되는 최종 합격자는 단 2명. 솔직히 말해서 그 합격자 2명 안에 내가 충분히 들어갈 거라 생각했다. 내겐 그럴 자신이 있었으니까. 1차, 2차 시험을 뚫고 온 경쟁자 중에 나랑 같이 회사에 지원한 우리 학교 출신의 선배 빼고는 면접이든 뭐든 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 왜 떨어뜨렸지? 분명 난 합격을 해야 정상이었다. 왜 떨어뜨렸지? 합격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떨어뜨렸을까?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던 나와 무성한 잡초 사이에 누워있던 학교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심하게 일그러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선배의 얼굴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떨어뜨렸지? 선배가 없으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난 선배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집어던지며 말했다. 그나저나 그 회사에서는 날 왜 떨어뜨렸지? 왼쪽 눈이 화끈거리고 아픈 게 느껴졌다. 그해 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여드름처럼 빨갛게 부어오른 달이 끼었는데 눈꺼풀에 완두콩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안약을 넣어서 증상을 좀 완화해보려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도록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다른 약과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아침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꼈다. 왼쪽 눈에 생긴 무록 때문에 왼쪽 시야 일부가 차단됐고 터진 다리끼에서 나온 진물은 자꾸만 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친 듯이 따갑기도 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지금의 다래끼 크기는 2주 전보다 2배가 되었다. 안과를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항생제는 항생제, 안약과 위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죄다 헛수고였다. 이미 왼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을 것 같은 데다 엄청난 열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덧 3주차. 그날도 어김없이 아픈 통증과 함께 억지로 잠에 들었었다. 그렇게 잠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땀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면서 깨어났다. 왼쪽 눈이 미친 듯이 화끈대던 탓이었다. 따뜻하고 축축한 액체가 내 왼쪽 볼을 뒤덮고 있었고 굉장한 악취가 콧구멍을 찔러댔다. 썩은 달걀과 커피 혹은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난 침대에서 뛰쳐나와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세면대 앞에서 몸을 덜덜 떨면서 모든 걸 개어냈다. 내 왼쪽 눈이 있어야 할 곳은 붉은색 구멍만 있었다. 아니, 검정에 가까운 검붉은 구멍. 그 구멍에서는 하얀 고름이 흘러나왔다. 얼굴이 끈적하고 화끈댔다. 다래끼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내 왼쪽 눈도 사라졌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건 내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 노란색 화장실 타일은 빨갛게 보였다. 그리고 이 화장실의 방향제 냄새 역겨웠다. 무릎이 휘청댔다. 주먹이 펄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렇게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 오른쪽 눈에서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자 정신이 번뜩 들었다. 공기가 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혔다. 아니, 누군가와 부딪혔다.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는 오른쪽 눈을 뜨자 나를 마주보는 회색빛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가죽만 남은 생명체였다. 인간과 흡사한 모습을 가졌으나 텅 빈 얼굴에는 엄청난 크기의 흰 눈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르뜬 입술은 뼈만 남아 붉어진 턱 위에 있었는데 침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였다. 그것은 배꼽도 생식기도 없었으며 발이 있어야 할 곳에는 손이 있었다. 난 소리를 지르러 입을 열었지만 그것이 재빨리 벽을 타고 화장실에 딸린 작은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거울 속 나를 확인했다. 왼쪽 눈은 이미 사라졌다. 헌데 오른쪽 눈에 여드름처럼 빨갛게 부어오른 다래끼가 완두콩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일반 남학생들에 비해 꽤나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아기처럼 뽀얀 피부에 주먹만한 작은 얼굴, 영화배우의 버금가는 갸름한 턱선, 커다란 눈망울에 높은 콧대, 그리고 얇고 긴 팔다리를 보면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생각난다. 처음 민수와 같은 반이 되었을 때 그때 민수를 처음 봤을 때에는 연예인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외모가 무색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 민수와 같은 반을 했던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수는 변태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다. 키우던 병아리의 머리통을 면도칼로 썰어내거나 친구들의 인형을 빼앗아 머리통을 뽑아내는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와 같은 반이 된 지금 민수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최근에 민수와 내가 짝꿍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오늘도 민수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빨간 펜으로 교과서의 인물들 목을 도려내고 뿜어져 나오는 피를 그린다. 실실 웃으면서 펜을 휘둘러대는 민수의 모습은 끔찍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내게 크나큰 곤욕이다. 여러분, 오늘은 조별로 숙제를 내줄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조별로 모여서 오늘 배운 내용을 커다란 전지에 요약해 오세요. 반드시 꼭 조원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점 잊지 말고요. 머리가 지끈거렸다. 옆에서 희죽거리며 사이코 짓을 하는 민수가 머리를 지끈거리는데 크게 한몫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또한 크게 신경 쓰였다. 조별 숙제라니? 조별 숙제면 조원들이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난 민수와 같은 조였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와 같은 조인 지혜와 예나가 내 자리로 찾아왔다. 민철아, 조별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내게 물었다.
아, 몰라.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민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난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민수를 째려봤다. 그때 민수는 정상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상당히 기복이 큰 녀석이다. 정상적일 땐 지극히 정상적이다. 언제 사이코로 변할지 모른다. 얘들아,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될까? 예나가 입을 열었다. 예나는 민수만큼이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인데 주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연예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눈에 띄게 예쁘게 생기긴 했다. 오늘 하자고? 그것도 괜찮은데 다들 시간이 될까? 난 괜찮아. 긍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숙제는 빨리 해주는 게 좋으니까. 너도?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역시나 정상적인 말투였다. 그럼 어디서 하지? 우리 집은 멀어서 좀 곤란한데. 우리 집에서 하자.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민수를 쳐다봤다. 괜찮겠어? 난 미간을 구기며 민수에게 말했다. 난 민수의 집에 가는 게 꺼림칙했다. 집에 가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민수의 음침한 방이 상상돼서 불쾌했다.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에서도 가까워. 수업 끝나고 다 같이 가자. 민수는 예나를 보며 명랑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저렇게 초롱초롱하게 보다니 참 보기 드문 민수의 모습이었다. 예쁜 여자가 있다고 이렇게 바뀌는 녀석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수의 모습은 낯설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우리 조는 모두 모여서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었다. 비록 인적이 드문 지역에 있는 집이었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저택 같은 커다란 외관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다. 널따란 정원에는 돌길을 따라 풀과 꽃이 있었고 주변엔 하얀 울타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저택 옆에는 커다란 창고도 있어 더욱 집이 커 보였다. 이 집 진짜 너네 집이야? 예나는 놀라서 동그란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빨리 들어가자.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는 꽃으로 장식된 돌길을 걸어 현관에 다다랐다. 현관 역시 꽤나 기품있게 장식되어 웅장해 보였다. 쿵, 쿵, 쿵. 민수가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자 문 안에서 얼굴을 천으로 감싼 누군가가 나타났다. 눈조차 천으로 덮은 그 사람은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니? 뒤에는 누구야? 얼굴을 천으로 감싼 그 사람은 민수의 어머니인 듯 했다. 친구들이에요. 조별 숙제 때문에요. 바로 방으로 올라갈게요. 맛있는 거 좀 가져다 주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를 데리고 자기 방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민수네 집 내부는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훌륭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녀석이 어째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의아했다. 와,
민수네 집 진짜 크다. 지혜는 민수의 방에서 가방을 풀며 말했다. 전혀 몰랐어. 이렇게 잘 사는지. 애나 역시 감탄하며 말했다. 뭘? 그냥 그렇지. 그럼 숙제해볼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난 그런 민수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흡족해하는 민수의 역겨운 표정 연기와 민수의 개팍한 성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수의 커다란 집과 민수의 외모에 반해 감탄을 연발하는 여자애들도 보기 싫었다. 닫혀있던 방문으로 누군가 노크를 했다. 민수의 어머니께서 음료와 간식거리를 가져오셨다. 물론 민수의 어머니는 아직도 머리에 천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말씀하셨다. 우리 민수가 참 부족한 아이인데 학교에서 잘 좀 내줬으면 좋겠어. 혹시나 우리 민수가 이상한 행동하면 잘 타일러줘. 알겠지? 네. 우리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흡족해하시며 방문을 나섰다. 그럼 맛있게들 먹고 숙제 열심히 해. 민수의 어머니가 나가시고 얼굴을 왜 가리시는지 민수에게 묻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포기했다. 난 어머니가 주신 주스를 들이켰다. 달콤한 주스의 뒷맛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서로 잡담도 하고 숙제도 하면서 꽤나 시간이 흘렀다. 민수야, 화장실이 어디야? 지혜가 물었다. 이층에 복도 끝으로 가봐. 응, 고마워. 지혜야, 나도 같이 가자. 예나는 화장실을 가는 지혜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방 안에 민수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의 이 어색함을 떨쳐내려 아무 말이나 집어던졌다. 여자애들은 왜 화장실을 같이 가나 모르겠어. 그치?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참 영양가 없는 말이었다. 난 어색함을 못 견디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방을 구경했다. 내 동생과 내 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방 크기에 부러웠지만 나름 아담한 방이 좋다고 합리화를 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민수의 침대 맡에 놓인 유리로 된 상자가 보였다. 그곳엔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야, 거북이 네가 키우는 거야? 목 진짜 길다. 난 거북이의 늘어진 목을 보며 중얼거렸다.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었다고? 순간 민수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더니 나를 밀쳐내며 상자 앞으로 다가섰다. 덕분에 옆으로 밀리며 의자에 쓰러졌다. 야, 무슨 짓이야 이게? 잠깐. 순간 민수의 표정이 변했다. 사이코 짓을 할 때 그 표정이었다. 민수가 돌변한 모습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수는 손가락 두 개로 거북이의 머리를 잡아 모가지를 억지로 쭉 빼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책상을 더듬더니 이내 다리 시퍼런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쭉 뽑아낸 거북이의 모가지에 가위의 양날을 갖다 댔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희죽 웃더니 왼손아귀에 힘을 바짝 주어 가위를 눌렀다. 괴상한 소리와 함께 거북이의 모가지에서는 거무죽죽한 피가 걸쭉하게 흘러내렸다. 민수는 왼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가위를 침대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거북의 잘려나간 머리통을 보며 희죽거렸다. 잘려나간 머리통에서 거북의 두꺼운 눈꺼풀이 껌뻑거렸다. 순간 바깥에서 지혜와 예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나는 방문을 닫고 일어나려 하는데 뒤통수에서 커다란 충격이 왔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자 민수의 손에는 깨진 유리컵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을 뜨자 끔찍한 얼굴이 보였다. 그것에 살갗은 썩어 문드러졌고 얼굴 곳곳에는 고름이 돋아 있었다. 그 흉측한 얼굴을 본 나는 숨을 헐떡거렸다. 어? 민철이 일어났구나. 민수가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표정은 여전히 사이코 같은 표정이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꽁꽁 묶여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철아, 고마워. 덕분에 거북이 머리도 잘라냈어. 평소에는 겁먹어서 고개를 내놓지 않는 녀석이었거든. 민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내 앞으로 뭔가를 던졌다. 잘려나간 거북이의 머리통이었다. 난 화들짝 놀랐다. 난 겁에 질려 다시 한번 일어나려 몸부림을 쳐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주변으로는 모가지가 잘려나간 머리통들이 벽에 걸린 채 전시되어 있었다. 강아지 대가리며 새 대가리며 고양이 대가리며 심지어는 사람 얼굴까지? 엄마, 누가 예쁘다니까? 민수는 그 흉측한 얼굴에 대고 말했다. 그 얼굴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았다. 이쪽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흉측한 얼굴의 어머니는 기절해 있는 예나를 가리켰다. 순간 민수가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더니 예나의 모가지를 잘려나간 예나의 머리통은 피를 분수같이 뿜어내며 바닥에 통통 튀더니 민수의 어머니 발 앞에 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예나의 머리통을 집어들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뒤이어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 엄마가 더 예뻐. 근데 쟤는 어떡할 거야? 민수의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북이 모가지 자르는 것도 도와줬는데 살려줄까? 민수가 중얼거렸다. 저기 장식하면 딱 좋겠는데? 민수 어머니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누르스름한 빛을 뿜는 전구가 있었다. 그러면 좋겠다, 엄마. 민수는 내 앞에서 도끼를 고쳐지었다. 그리고는 도끼를 높게 들었다가 내 목을 향해
그날 밤 민순의 창고 안에서는 누르스름한 전구의 빛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제목, 죽여주는 소설. 이게 아니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4시간째 꼬박 썼던 글을 신경질적으로 워드 화면에서 날려버렸다. 태수의 손은 담뱃갑으로 갔다. 아, 씨발. 담배도 다 떨어졌네. 구겨진 담뱃갑을 4평 남짓한 온갖 쓰레기로 너저분한 방바닥에 내팽개 치고는 방을 나섰다. 후주근한 러닝 차림에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말보로 한 갑과 캔맥주 하나를 샀다. 놀이터 그네에 몸을 맡기고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한 모금 깊이 빨아내비는 담배 연기는 마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속 응어리가 연기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태수의 정확한 직업은 백수다. 뭐 말로는 인터넷 작가라고 하지만 변변히 내세울 만한 대표작도 없었다. 한마디로 소설로 밥벌이도 못하는 그저 그런 삼류 작가였다. 하지만 태수 본인은 절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만일 인정한다면 자신을 쓰레기만도 못한 잉여인간이 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정하면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 캔맥주를 따서는 단숨에 벌컥 들이켰다. 죽도록 비참한 기분 따위랑은 상관없이 시원한 맥주는 목젖을 타고 숯덩이가 된 가슴을 시원하게 적시며 후덥지근한 여름밤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태수는 알 수 없는 심한 열등감과 사리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상대는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무기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네임드가 있는 소설 작가들에게였다. 처음에는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어가며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 보았다. 헌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었다. 이건 아니지 싶었다. 네임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소설보다 전혀 나을 것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설들은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현실은 그들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비참하게도 말이다. 태수는 남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켜 마셨다. 이에 캔 주둥이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아쉬운 태수는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올까 싶어 캔 주둥이를 거꾸로 들어 입에 가졌다 대보았다. 태수는 빈 깡통을 손에 악력으로 종이장처럼 구겨서는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며칠 전 정말 기발한 소설 소재 하나가 떠올랐다. 단숨에 기본 뼈대가 될 스토리 라인도 일사천리로 머리에 떠오를 만큼 죽여주는 소재였다. 이번 소설 소재는 정말 실패만 거듭했던 지난 소설들과는 느낌이 달랐다. 뭔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게 할 것만 같았다. 태수는 오랜만에 노트북에 워드를 실행했다.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은
미처 머릿속으로부터 샘솟는 미칠 듯 빠르게 전개되는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이틀이 되었다. 48시간을 신들린 듯 타이핑해댔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작가적 느낌이랄까? 이런 거창한 느낌이 아니라도 좋았다. 정말 장난 아니게 삘이 꽂혔다. 대한민국 소설판을 뒤집어 엎을 만큼 깔쌈하고 잘 빠진 죽여주는 소설이 하나 나올 것 같았다. 이틀간 미친 듯 쓴 프롤로그와 일부를 시간 차이를 얼마 두지 않고 연이어 올렸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뜨거웠다. 인터넷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물론 태수의 기준에서 본 것뿐 아니라 단숨에 랭크 상위권을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갔다. 됐다. 하늘을 날 듯 무척이나 기뻤지만 태수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번 소설로 많은 돈을 벌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네임들을 이 한 편으로 얻고자 했던 태수였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살짝 긴장이 풀려서인지 잠이 쏟아졌다. 기절하듯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다 잠에서 깨보니 밤이 되었는지 창문 밖으로 술집의 간판 불빛들이 일렁였다. 태수는 일어나자마자 포트로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어들고는 바로 책상에 앉아 바로 워드를 켰다. 지금부터였다. 신속하고도 독자와 약속한 정확한 날에 어김없이 업데이트해야 했으며 분량도 독자가 감질나는 선에서 교묘히 끊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금방 떠나버리고 만다. 그동안의 경험치로 태수는 동물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신이 온통 모니터 속에 빠져들어 빛과 같은 속도로 타이핑을 했다. 컵라면이 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막혀버렸다. 태산같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높은 콘크리트 장벽이 앞을 떡하니 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스토리라는 선로는 쭉 직선으로 매끄럽게 잘 뻗어 있었다. 그저 자신은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선로 위를 폭주하는 기관차를 타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선로의 바위가 굴러와서는 가던 길을 막는 느낌이었다. 이러도 보고 땡겨도 보았지만 굴러와 박힌 태산 같은 돌덩이는 움직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미칠 것만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급하게 프롤로그와 일부를 올리는 게 아니었다. 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몇 날 며칠을 걸려 드디어 다음 편을 올린다 해도 벌써 내 소설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었다. 이제와 후회해도 되돌릴 길이 없다. 써올린 소설을 회수할 방법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성급하게 소설을 올린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싫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되도 않는 자만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태수의 가슴을 수동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필력의 문제였다. 소설 속 상황을 독자에게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묘사할 줄 아는 표현력이 자신이 보기에도 한참 부족했다. 프롤로그와 일부는 소설의 소재를 죽이게 기발하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해도 기깔난 소재로 인해 묻혀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보인 소재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독자를 끌어당길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인 것이었다. 살아 숨쉬는 날 것 같은 생생한 소설 속 현장감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했다. 그런데 전쟁에 나선 장수가 칼이 없었다. 이런 어이없고 병신 같은 경우가 지금 태수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몇 번을 고쳤어도 성이 차지 않았다. 자신이 보기에도 어설픈 소설 속 표현들은 뱀 같은 독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태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 하늘 높이 떠오를 수 있는 날개 옷을 차지할 차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다시 방으로 향하는 태수의 눈에서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리고 싶은 눈빛이 간절히 빛났다. 어두컴컴한 코딱지만한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불도 켜질 않고 책상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며 하얀 백지 상태의 워드 커서가 깜빡이며 자신을 들어오라 소짓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만큼 전의에 불타 싸울 자신감은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없었다. 안 풀리는 소설을 내려놓자 삶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었다. 이렇게 쌀이나 축내는 밥벌어지로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사람의 뇌는 감당이 안 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포맷하려 하는 본능이 있었다. 버러지 같은 자신이 죽일 것처럼 미운 한편 정말 뜬금없이 여자 생각이 났다. 이성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자 웅크려 있던 감성이 살아났기 때문일까. 모든 걸 잊고 그 짓에만 열중해 그 시간만큼은 이 지독한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태수에게 연인은커녕 그 흔한 여자 사람이라도 핸드폰엔 저장되어 있질 않았다. 태수는 언제나처럼 익숙하게 외장 하드에 일본이라는 폴더를 클릭하고는 바지춤을 끌어내렸다. 모든 걱정 따위는 이 순간만큼 내려놓기로 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쓰나미처럼 밀려올 자괴감을 생각하자 이런 가상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야동 바닷속을 헤매며 마찰로 인해 따끔거릴 때까지 미친 듯 흔들어댔다. 이런 꿈만 같은 세상에서 평생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문득 말도 안 될 생각도 들었다. 그때였다. 방문을 박차며 이 컴컴한 방 안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의도 없이 불쑥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선 사람은 여자였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벗다지피한 옷차림이었다. 태수는 어제 복도에서 맞닥뜨린 총무의 말이 생각났다. 태수방은 복도 끝이었다. 태수 옆에 빈 방으로 술집 아가씨인지 노래방 도우미인지 하는 여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신 미쳤어? 남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나 봐. 아, 더러운 새끼. 태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여자 때문에
멘붕 상태였다. 동물적 반사신경으로 급히 바지를 올려 입었다. 여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4시 반이었다. 돈 없는 것들이 지 저쩌고 뭔 짓을 하던 누가 상관하겠어? 안 그래 아저씨? 하지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응? 이렇게 볼륨 높이 올려놓고 치시면 당사자의 전라 빨딱빨딱 꼴리고 좋겠지. 하지만 난 옆방에서 일본년 낙쓰는 소리를 1시간째 듣고 있었어. 이만하면 참은 건 참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조용히, 끌게요. 죄송해요.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그곳으로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쪽팔려 죽고 싶었다. 오늘 내가 정신줄을 놓긴 놓았나 보다. 이렇게 크게 볼륨을 올려놓고 있는 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좋아요. 사과하니까 받아주죠. 하지만 다음부터 조심해줘요. 여자는 문지방에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술기운에 빙빙 도는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태수가 새빨개진 얼굴로 사과를 하자 용모를 맞췄는지 방을 나섰다. 그러며 한마디를 던졌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뱉어진 말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방구석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처박혀 있으니 애인이 생길 리 있나. 더러워. 여자의 말이 틀리지 않고 사실이라는 것이 태수를 더 참을 수 없이 화나게 했다.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를 조금 전처럼 다 까발려져 맨몸뚱이로 여자에게 들킨 것 같았다. 태수의 눈동자가 희번뜩 돌아가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봐, 사과를 했으면 곱게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냐? 태수는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서는 쓰레기 더미 방바닥에 내쳤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태수의 눈으로 가뜩이나 짧은 미니스커트가 말아 올라가자 여자의 엉덩이 사이에 낀 검정 망사 티팬티 사이로 여자의 그곳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성을 잃은 태수는 자신을 열받게 만든 이 여자를 처참하게 농락해주고 싶어졌다. 태수는 번개같이 여자를 덮치며 입을 막았다. 여자는 느닷없는 공격에 놀라서 술이 확 깼다. 여자는 태수 밑에 깔려 태수가 옷을 벗기려 하자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선지 눈동자가 한없이 흔들리며 애처롭게 태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소리내며 죽여버릴 거야. 태수는 천천히 입에서 손을 뗐다. 여자는 이제서야 다소곳이 있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어디서 화장실이야? 태수의 손은 우악스럽게 여자의 검은 티팬티를 찢어버렸다. 그래, 바로 이거야. 태수는 업데이트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자신의 소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생각하니 스스로가 참 대견했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자 눈물이 찔끔 났다. 태수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내정하고
엄정하게 대했다. 지금부터다. 이 정도 성과에 우쭐거리지 말자. 태수는 다음 작품을 구상했다. 차기작 보면은 칼 같은 걸 쓰는 것보다 좀 더 잔인한 게 뭐 없을까? 그리고 범인이 정신 이상자라는 설정, 사이코패스 같은 것도 좋고 감정 따위는 없어서 죽은 여자를 시간도 하고 그러면 더 잔인해 보일 것 같은데 말이야. 태수는 벌써부터 차기작에 대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죽은 여자를 시간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 무섭지 않나? 태수의 눈이 쓰레기땀에 방바닥에 널브러진 시체 한 고를 학고열에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여자였다. 여자의 배에는 과도가 꽂혀 있었고 죽은 지 오래됐는지 흘러나온 피는 굳어 있었다.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심하게 부패해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도대체 시간하는 기분은 어떤 쾌락이 있기에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 시체에다 그 짓을 하는 거지? 태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더 미친놈들은 먹기도 하잖아? 먹으면 맛이 어떨까? 소고기 같은 맛일까? 궁금한 태수였다. 하여간 두고 봐라. 다음 작품은 정말 죽여주는 소설을 써서 세상을 엎어버릴 테니까. 나에겐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생선의 눈알을 파먹는 특이성 습관을 가진 A라는 친구. 생선에 살 좀 더 먹기는 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고등어, 굴비, 그리고 작은 멸치 눈알까지 파먹었다. 넌 집에선 이쑤시개로 멸치 눈알도 파먹는다? A는 급식으로 나온 멸치볶음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왜 눈알을 먹는 거야? 내가 물었다. 눈알 공포증 때문에. 난 눈 마주치는 걸 상당히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뭐가 없애는 거야. 실제로 A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무섭다면서 어떻게 먹냐? 너 그러다 생선의 저주에 걸릴지도 몰라.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A는 유독 커다란 눈으로 눈웃음을 한번 지어 보이곤 재빨리 내 눈을 피했다. 어느 가을의 토요일, 난 A의 집에 숙제를 한다는 핑계로 놀러가서 늦은 오후까지 놀고 있었다. A의 집에는 하얀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다. 나도 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그 고양이를 무척이나 예뻐했었다. A의 집은 계단이 있는 커다란 2층 집으로 어머니의 취향이었는지 거실은 고풍스러운 무늬가 그려진 빨간색 벽지로 뒤덮여 있었다. A의 방 벽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장꽃 무늬가 가득 수놓여 있었다. A의 어머니는 시간이 늦었다며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을 권하셨다. A의 어머니는 서구적이고 날카로운 큰 눈에
핏줄이 살짝 비칠 정도로 하얀 피부를 지니셨고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셨는지 아주 깡마른 몸을 가지고 계셨다. 게다가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셔서 그런지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다. 반대로 A의 아버지는 동양적인 작고 긴 눈에 뻣뻣한 정장타림이었다. 어머니와 달리 거의 무표정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런지 역시나 서늘한 인상을 풍겼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돌리셨다. 유전인가? 난 식탁 의자를 빼고는 A의 집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는 방금 만들어져 따끈해 보이는 계란말이, 동태찌개, 멸치볶음, 열무김치, 그리고 각자 한 마리씩 통째로 놓인 굴비가 있었다. A는 어김없이 굴비의 누나를 쏙 파냈다. 그러고는 그걸 오물오물 씹으며 굴비 살점이 그대로 남은 그릇을 내게 밀어주었다. 넌 눈이 정말 무서워.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A가 말했다. A는 동태찌개에 든 동태와 멸치볶음의 멸치마저도 이쑤시개로 누나를 쏙 빼서 먹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점은 A의 어머니와 아버지마저도 생선의 살점은 거의 먹지 않고 눈알만 파서 드셨던 것이다. 동태와 굴비 그리고 멸치들은 모두 차례대로 눈알들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이 없는 생선들이 가득한 식탁은 왠지 기이해 보였다. 이것도 유전인가? A의 가족들은 남은 살점들을 모두 나에게 권했다. 굴비 좋아하지? 많이 먹거라. 내 앞으로는 양쪽 눈알이 모두 파인 굴비 3마리가 놓였다. 이상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난 눈알이 없는 불쌍한 생선들을 먹었다. 주말이 지난 수요일, 학교를 마친 나는 학원에 가기 전 A와 함께 내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잠시 그네를 타고 있었다. 당시의 계절은 가을이라 그런지 그네를 타며 바람을 맞고 있으니 조금 쌀쌀했다. 나 이제 학원 갈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집에 갈래. A가 말했다. 우리는 그네에서 내려 길을 걸었다. 헌데 자동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던 골목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검은 물체가 있었다. A야, 저거 보여? 저게 뭐지? 우린 검은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자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난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뒤로 돌렸다. 그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은 고양이의 시체였다. 그리고 그것의 백가죽 사이로 내장이 조금 흘러나와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동물 시체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차에 치인 건가? 눈을 가렸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벌려 죽은 고양이를 살펴보았다. 고양이의 두 눈은 총명한 빛을 잃은 채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충격이 조금 없어지자 죽은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 불쌍하다. 그치? 우리가 묻어줘야 하나? A는 나보다도 더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다. 어른들 불러올까?
그냥 가자. A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불쌍한데. 그냥 가자. A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충격이 큰 듯했다. 알았어. 그냥 가자. 내가 말했다. 조금 멍한 채로 길을 걷다가 A와 헤어졌다. 난 학원에 다가가는 도중에서야 놀이터 근해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 생각났다. 놀이터에 가려면 시체를 또 봐야 하는데.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놀이터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다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던 그 길목을 재빨리 지나가는데 언뜻 A를 본 것 같았다. 난 천천히 뒤로 돌아 A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A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긴 고양이 시체가 있었던 곳인데. 의아해진 나는 A에게 다가갔다. A야. 난 A를 부르려다 멈칫하고선 그대로 집을 향해 뛰쳐갔다. 놀이터에 있는 책가방도 지각 위기에 놓인 학원도 잊어버린 채였다. A는 손가락으로 죽은 고양이의 누나를 파내고 있었다. 헐레벌떡 뛰어가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야. 아까 충격받아서 헛것을 본 건지도 몰라. 그러다 이내 뜀박질을 멈추며 생각했다. 다시 가보자. 난 쌀쌀해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리고 길목에 도착하니 A는 사라진 상태였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난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다가가 고양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고양이의 두 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눈 근처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흥건했다. 그에 난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난 곧바로 몸을 일으켜 집으로 뛰쳐갔다. 역시 잘못 본 게 아니었다. A는 왜 고양이의 눈을 파낸 걸까? 그러다 문득 A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A의 가족들이 생선의 눈알만 모조리 파먹은 뒤 눈알이 없는 생선들을 내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설마 아니겠지? 다음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피곤에 찌든 눈으로 학교에 가자 A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반겼다. 오늘 급식도 생선이었으면 좋겠다. 난 차마 A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어제 그 고양이 말이야. 내가 말을 꺼냈다. 그 죽은 고양이? 불쌍했지? 묻어줄 걸 그랬나? 그리고 A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근데 고양이 눈은 참 예쁜 것 같아. A가 내 눈을 피해 허공 원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결국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방학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다음 학년 공부를 하던 중 A에게 전화가 왔다. 내일 내 생일이라 생일 파티 할 거야. 너도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알겠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던 A의 제안을
승낙했다. A의 생일날. 난 조금 이른 시간에 A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A가 문을 열어줬다. 일찍 왔네? 어서 와. A는 생일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생일 축하해. 내가 말했다. 고마워. 들어와. 난 A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가자 A의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셨다. 어머, 어서 와. 일찍 왔구나. A의 어머니는 커다란 부엌에서 무언가에 튀김옷을 묻혀 펄펄 끓는 기름에 담그고 계셨다. 헌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것만한 크기의 눈알이었다. 생일에만 먹는 연어 눈알튀김이야. 엄청 맛있을 거야. A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A의 아버지는 낑낑대며 연어의 눈알을 뽑고 계셨다. 눈알에 붙은 살구색 살점은 연어의 눈알과 함께 뚜두둑 뜯겨나갔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렴. 음식은 금방 준비될 거야. A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더욱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가의 섀도우는 색감에 진했고 양쪽 귀에는 샹들리에 모양의 반짝이는 귀걸이가 달려있었으며 고급스러운 짙은 보라색 원피스 위로는 프릴이 달린 하얀색 앞치마 차림이었다. A의 생일이라 신경을 쓰신 모양이었다. 위로 한껏 올라간 커다란 눈매에는 기분 좋아 보이는 웃음이 가득했다. A의 아버지는 역시나 무표정을 유지하고 계셨다. 내가 소파에 가서 앉자 흰색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기분이 좋은 듯 다리에 얼굴을 부비며 그르릉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난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는데 잠시 후 A의 어머니가 날 부르셨다. 그에 난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머리까지 통째로 구운 고등어 구이, 도미찜, 머리 장식이 있는 광어회, 연어 눈알튀김, 멸치볶음 등 음식은 모두 생선 요리였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아무런 장식이 없는 하얀색의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었다. 왜 음식이 다 생선 요리지? 음식 시키기 전에 얼른 생일초 불자. A의 어머니의 말씀에 A의 아버지는 말없이 생일 케이크 위에 놓인 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셨다. A는 거실 불을 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A가 등불을 끄자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우린 밥을 먹었다. A는 연어 눈알튀김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고 A의 아버지는 광어 머리에서 파는 눈알을 멀컹멀컹 씻고 계셨으며 A의 어머니는 도미찜에서 눈알을 골라내어 밥에 올려놓고 으깨어 양념과 함께 비벼 드셨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식탁 위에 사람의 대화는 없었고 오직 생선 눈알 씹는 소리만 들렸다. 도무지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안 먹고 뭐해? 맛있어. 먹어봐. A가 내 밥그릇 위에 껍질이 반쯤 벗겨져 물컹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연어 눈알 튀김을 올려주었다. 크기가 제법 커서 사람 눈알 튀김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입맛이 없나 보구나. 밥이 싫으면 케이크 먹을래? A의 어머니는 케이크 칼을 들며 말씀하셨다.
그리고선 민무늬의 하얀 케이크를 쓱쓱 자르셨다. 과일이 가득 들었는지 쉽게 잘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케이크의 단면을 본 나는 화장실로 뛰쳐갔다. 케이크 안에 있던 수많은 눈알들이 날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린 눈알의 단면들도 덜어 있었다. 익히지도 않았는지 눈알에서 나온 거무죽죽한 물들이 케이크 시트를 잔뜩 적시고 있었다. 난 화장실로 뛰쳐가서는 변기의 얼굴을 쳐박았다. 헛구역질을 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가족들은 미쳤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머리를 들고 일어나 보니 화장실 안에 거울이 없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집안의 모든 거울들을 없앴어. 눈알 공포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젠 내 눈을 마주보는 것도 힘들거든. A가 눈알 튀김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수많은 생선 눈알들은 어떻게 쳐다보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A의 어머니는 고동한 눈알을 빼며 말씀하셨다. 눈알 공포증이 없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란다. 감사하게 생각하렴. A의 아버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날 힐끔힐끔 쳐다보고 계셨다. 얼른 선물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A의 생일 선물을 꺼냈다. A야, 나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와, 고마워. 뭘까나? 내가 준비한 선물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커다란 손거울이었다. 고풍스러운 집에 사는 A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용돈을 털어 산 거였다. 아, 맞다. 그런데 그거... 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A는 이미 포장지를 뜯었다. 커다란 손거울이 번쩍 빛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은 일제히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실은 친구이 가져온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손거울을 든 A의 손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손거울에 비치는 A의 눈은 곧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띄어 있었다. 입가엔 생선 눈알에서 나온 육즙이 반들반들하게 묻어 있었다. 난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다. 그때였다. A가 갑자기 거울을 바닥에 던졌다. 앤티크한 디자인의 거울은 사방에 파편을 튀기며 요란하게 깨졌다. 그리고 A는 곧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알이 무서워. 무섭다고, 눈알이. 그리고 곧 A의 눈동자는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흰자를 가득 내보였다. 흰자에는 실핏줄이 금방이라도 피를 터뜨릴 것처럼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 A의 부모님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다. 난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A가 경련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3명이 가진 6개의 눈동자와 케이크 속에 든 수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A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눈알이 무서워. 나는
누나리, 먹고 싶어. A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A의 부모님도 날 쳐다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난 비명을 지르며 A를 뿌리치고서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간신히 A의 집을 탈출해서 우리 집을 향해 뛰어갔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결국 난 얼마 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고, 난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A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A의 집에선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끔찍한 소리에 두 귀를 막고 벌벌 떨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게 내가 A를 본 마지막 기억이었다. 난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TV 뉴스를 통해 A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A의 가족들은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양쪽 눈알이 모두 파여진 채 피를 흥건하게 흘리며 죽어 있었다고 한다. 하얀 고양이도 함께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는 각각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눈알의 잔해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A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이유는 눈알 공포증 때문이 아니라 눈알 집착증 때문이었던 것이다.